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기도 수원의 흉가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일을 마치고 나서 친구들과의 약속 장소로 향했다. 경무로 몸이 많이 피곤하긴 했지만 다음 날이 휴무라 그나마 마음만은 가벼운 상태다. 이군과 김군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고 군대와 사회생활을 거치면서 서로 일이 바빠 자주 연락은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만나자는 이야기가 맞아서 호프집에서 간단하게 맥주 한잔하며 이야기 나누기로 약속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한 명씩 맥주잔을 들고 얼마 안 남은 우리들의 마지막 20대를 위하여 건배했다. 서로의 사회생활 이야기와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눴다. 우리 세 명 다 술을 그리 잘하는 편이 아니지만 술이 좀 들어가고 이야기가 화기애애해지다가 이야기의 주제가 갑자기 공포로 빠졌다. 나는 저번에 친척 형에게 들은 흉가 체험 후 이상한 일에 대해 친구들에게 말해주었다. 내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이군이 뭔가 말할까 말까 싶어하는 듯한 표정이더니 나지막히 말을 꺼냈다. 너희들 걔 기억하냐? 누구? 승철이. 승철이라는 이름을 들어도 얼핏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친구가 많진 않았던 학창시절이라 쉽게 기억 안 날 리는 없는데 승철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기도 하고 방금 전에 이 자식들 벌써 치매가 왔나? 라고 생각했던 게 나에게도 적용되는 모양이다. 누군가 기억이 날 듯하면서도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런 나와 김군을 보며 답답했는지 이군이 약간 목소리를 높였다. 그 몇 번 놀았잖아. 키 작달막하고 삐쩍 마른 놈, 욕 좀 잘하고. 욕 좀 잘하고라는 말에서 바로 그 누군가의 이미지가 딱 떠올랐다. 고딩 시절 시골 촌놈 같은 이미지에 정말 내 살 좀 가져가라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삐쩍 말랐던 그의 이미지가 머나먼 기억의 창고 속에서 끄집어내어진 것이다. 유감스럽지만 그와 난 그리 친한 친구는 아니었다. 어울릴 때 몇 번 같이 끼었을 뿐이고 이군이 승철과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고 3년 내내 같은 반이었던지라 그와 꽤 친했던 걸로 기억난다. 지금 생각하면 낯가림이 꽤 있는 친구가 아니었나 싶다. 그의 연락처가 당시 핸드폰에 있긴 했지만 서로 문자 전화 한번 주고받은 적 없는 사이였으니 어찌 보면 기억이 얼른 떠오르지 않은 것도 당연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 새끼 이야기를 해줄게. 이군의 표정이 뭔가 쓸쓸해 보인다. 우리 군대 가기 전에쯤 이야기니까 말이야. 갓 20대 나이대 이야기야. 승철이 그 새끼가 알고 보면 불쌍한 새끼야. 아버지는 젊었던 시절 건달짓이나 하다가 교도소 들락날락했던 사람이고 전과자가 제대로 된 직업 가지기도 힘드니 나이 들어선 건달패 노릇도 못하고 그나마 이런저런 지인 도움받아서 공사판 노가다 일하던 사람이었어. 노가다 그쪽 일이 다 그렇듯 이리저리 많이 왔다 갔다 해. 경기도권 왔다 갔다 하고 멀리는 저기 전라도 끝 하나 경상도 끝자락까지도 가고 집에 제대로 붙어있는 시간이 없었지. 설사 붙어 있다고 해도 문제였어. 집에 있으면 자칭 집가 잘 나갔다던 건달 생활 추억하면서 술이나 처먹고 술 주정이나 안 해주시면 정말 대감사였으니까 말이야. 걔 어머니는 더 가관이야. 친어머니는 얘 낳고 도망가버려서 얼굴도 모르고 그나마 있었던 어머니가 새어머니인데 애를 학대하거나 때리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승철이한테 관심이 전혀 없었어. 밥 한 번 차려준 적도 없고 애옷까지나 그런 거 챙겨줬겠냐? 생일날 그딴 게 어딨어? 집만 같은 집에 살았지 말 한 번 나눈 적도 손에 꼽을 정도였대. 말이 좋아 엄마였지. 승철이 집이 수원이었으니까 몇 번 정도는 걔네 집으로 놀러 갔었어. 그걸 몰랐을 때 걔 엄마 보고 인사했는데 눈빛이 어디서 동네 똥개가 들어왔나 싶은 눈빛인 거야. 그렇게 잠깐 보다가 별 관심도 없다는 듯이 지나치더라고. 예의상으로도 승철이 친구 데려왔구나 그런 말 한마디도 없었어. 승철이 아버지도 2번 정도 봤는데 와 낮부터 술에 아주 떡 돼가지고 지 몸도 못 가누더라. 그런 집에서 제대로 입혀주고 먹여주거나 했겠냐? 아버지가 건달패 노릇했다니까 덩치가 있는 편인데 승철이 걔는 작고 삐쩍 말랐잖아. 고등학교 입학해서 맨 처음 봤을 때는 반에서 외톨이라고 하면 좋은 말이고 지금으로 따지자면 빵셔틀 되기 딱 좋은 포지션이었어. 교복도 우리 시절에 선배들 교복 물려받아 입기 운동 그런 거 좀 있었잖아. 좀 좋은 거나 물려받지 완전 F급 헌거 물려받아서. 안 그래도 당시 내가 다녔던 학교가 무슨 놈의 교복이 무슨 작업복 같긴 했지만 딱 보기에도 상당히 빈티났지. 우리 학교는 똥통학교였으니 내가 생각해도 완전 양아치 새끼들 소굴이었지.
그러던 중 양아치 새끼 하나가 덩치도 작달막하고 하니 이 애를 우습게 봤나봐. 지금 이야기하자면 빵 셔틀 그런 정도로 삼으려고 했나 보지. 점심시간에 걔 자고 있는데 머리 탁 때려서 깨우더니 앞에 슈퍼에서 콜라 좀 사와라 한 거야. 무슨 조선시대 양반이 하인한테 명령하듯이 말이야. 그 다음 순간 깜짝 놀랐어. 미리 이야기하자면 승철이 걔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걔 악발이었어. 덩치는 머리 하나 이상이 더 차이가 나는데 소리 지르면서 달려들어 버린 거야. 어떻게 싸웠냐고. 무슨 좀비도 아니고 달려들더니 그 새끼 모가지부터 깨문 거야. 그리고 절대 안 놓고 물고 늘어진 거지. 꼭 무슨 자라새끼처럼. 그 양아치 새끼 진짜 목덜미 살이 좀 뜯겼다니까. 병원 가서 몇 발을 꿰맸는지 모르겠지만 꿰맸을 정도로 물어뜯었대. 경동맥 쪽이 안 물려서 다행이지. 그쪽 물었으면 그놈 지금쯤 관속에서 100골만 남았을 거야. 주변에서 그 양아치 새끼 패거리로 보이는 놈들이 달려들어서 떼어놓으려고 때리고 잡아당겼는데 내가 오늘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넌 오늘 내 저승길 동무다라는 기세로. 무슨 철거머리도 아니고 절대 안 떨어졌대. 학생 주임 선생이 마침 근처 지나가다가 발견하고 일단락돼서 망정이었지. 교실 마루바닥에 꽤 피가 많이 흘렀을 정도였어. 겨우 깨물던 입 뺀 승철이 입은 무슨 공포영화에 등장하는 좀비처럼 이빨이 피에 물들어 있고 양아치 새끼는 정신도 못 차리고 있다가 앰뷸런스에 실려갔어. 양아치 새끼가 복수 안 했냐고. 복수는 무슨 또 깨물리고 싶어서. 오히려 찌질하게 그놈 엄마가 학교로 그놈 찾아왔더라. 천박하게 생긴 게 자기네 집 귀한 몇 대 독자 깨물어서 어떻게 만들었네 어쩌네 하고 막말했는데 승철이가 열받아서 욕을 날린 거야.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걸쭉한 욕설은 지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속사포 날리듯이 쏴대는데 그 아줌마 승철이 기세에 완전히 눌려서 말 어버버거리면서 도망치듯 나가버렸어. 나가는 그 양아치놈 엄마 보고 들으라는 듯 미친년이라고 한마디 던지더라고. 그게 아직도 기억나. 신기한 게 그 사건 있고 나서부터 3년 동안 승철이 건든 놈 아주 없진 않았는데 본전도 못 건지고 깨갱했지. 양아치 애새끼 하나 깨물어서 병원 보내버린 새끼라고 학교에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서 어떤 놈도 감히 함부로 못 건든 거야. 다른 반까지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서 걔한테 별명이 미친 개, 좀비, 거머리, 자라 기타 등등 별명이란 별명 다 붙더라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별명이 뭔지 아냐? 피에 이빨 줄여서 핏발. 사담이 좀 길었는데 그 놈이 졸업하고 피방 편의점 알바 등 알바 거리했는데 나도 군대 가기 전에 피방 알바 편의점 알바해봤지만 일이 절대 만만하거나 쉬운 땡보 같은 일이 아냐. 그 일을 안 해본 놈들 모르는 놈들이나 땡보 취급을 하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피방이나 편의점 시급은 최저 시급이잖아. 그땐 최저 시급도 안 지키고 시급은 사장 마음대로 주던 놈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지. 그런 업주 놈들이 한 달에 한두 번 쉬고 거의 풀로 일하는데도 월급이 많이 받아야 80에서 90만 원 이러니까 돈이 모이겠냐? 차라리 공장 이런 데를 들어가자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걔가 덩치가 작고 말랐으니까 면접을 봐도 하나도 연락이 한 번도 안 왔어. 힘든 일 못할 것 같고 얼마 못 버틸 것 같으니까 안 뽑은 거지. 또 아직 우리가 군대 이런 게 미필이기도 하고 말이야. 겨우 노동부에 구직 등록도 하고 한참 기다리다가 일해보겠냐고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연락이 온 거야. 집에서 거진 2시간도 더 걸리는 거리 버스 타고 면접 보러 나가서 합격은 바로 했대. 근데 공장 규모가 좀 소규모 작은 공장이었지. 일할 사람 한 명이 아쉬운 그런 데 있잖아. 그나마 일하는 사람들도 여기 아니면 갈 데 없는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나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기타 등등 사람들이었대. 근데 좀 소규모 공장이니까 뭐 기숙사 그딴 거는 없었대. 그래서 그 동네 근처 빨빨거리고 하루 왼종일 돌아다니면서 방 구하러 다닌 거지. 겨우 보증금 100인가 150이었나? 방 하나 구했어. 어떤 영감탱이가 집주인이었는데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영감탱이가 지옥에나 떨어질 개 같은 영감탱이였어. 방은 지하방이었고 단칸방에 고래 옵션이라고 한 칸짜리 조그만 냉장고 알지? 그런 거랑 화장실은 변기 하나랑 세면대 하나. 그리고 조그만 세탁기 하나. 그나마도 집주인 영감탱이가 저게 옵션이라고 옵션비 3만원 더 받으려고 했대. 그래서 월세 18만원 하려던 걸 중개업소 아저씨랑 어떻게 잘 사바사바해서 겨우겨우 17만원까지 맞춘 거였대. 단칸방식이긴 했어도 그렇게 좁은 방의 이미지까진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수준이었어. 그 집의 진실을 알았다면 누구라도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안 살았을 거야. 당시 승철이 이야기론 그때가 하필 좀 바쁜 시기 그러니까 피크 타임이었어. 공장일이 빡센 데다가 티오가 모자라니까 주간 나갔다가 연장으로 야간까지 풀로 뛰고 이런 일도 적지 않았나 봐. 근데 월급 명세표 보면 그때 기준으로 봐도 진짜 심하다 싶을 정도로 쪘어. 지질이 운도 없지. 거기도 사장이 악덕이었지. 자동차 부품 공장 생산 라인 보면 조금만 방심해도 사람 손모가지에 우습게 날아갈 설비들이 많대. 실제 승철이가 일하면서 다쳐서 실려나간 사람도 여럿 봤고 안전장치나 센서 같은 거 설치하면 그런 거 줄일 수 있는데 비용 문제니 어쩌냐면서 본척반척 한 거야. 설사 다쳐도 회사에서 치료비 지원 그딴 거 10원 한 푼 없는 회사였고 또 사원의 거의 절반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 없는 불체자이거나 여기 아니면 갈 데가 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들 딱 두 분류였어. 일이 힘들어도 이 새끼가 악으로 깡으로 버티다가 입사한 지 2주 정도 됐을 때 주간 야간 풀 근무 뛰고 집에 돌아와서 완전히 퍼진 거야. 몸이 땀으로 범벅인데도 씻을 기운도 없어서 신발도 겨우 벗고 누웠대. 근데 피곤해서인지 몰라도 이놈이 태어나서 생전 처음 가위에 눌린 거야. 몸은 움직일 수가 없고 눈알만 겨우 굴릴 수 있었는데 느닷없이 화장실 문고리 돌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끼익 소리 내면서 화장실 문이 열리더라는 거야. 눈이 감기지도 않으니 자연히 화장실 문이 열리는 걸 주시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가 밤인지 새벽인지 왜 그 어두울 때 눈 뜨면 눈이 바로 어둠에 적응하지 못해서 한 치 앞도 안 보이잖아. 근데 시야가 어둠에 슬슬 적응했을 때 보기 싫어도 계속 보고 있으려니 화장실 안에 무슨 형체가 꾸물꾸물거리고 있다는 것처럼 보이더래. 그대로 계속 보고 있다가 날이 좀 밝아서야 가위에서 깬 거야. 그때 눈치챘어야 했는데 승철이가 말하길 자기가 문 단속 잘하는 습관이 배어 있어서 청소할 때나 그럴 때 빼고 문을 다 닫아놓는 편이었대. 분명 자기가 쓰러져서 잘 때쯤엔 화장실 문이 닫혀 있었는데 가위 눌릴 때 본 것처럼 화장실 문이 절반 약간 넘게 열려 있었던 거야. 화장실엔 어떤 흔적도 없었고 그땐 승철이가 뭐 내가 착각했나 보지라고 생각했나 봐. 근데 그날을 기점으로 계속 가위에 눌리기 시작한 거야. 사흘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한동안 안 눌리다가 잊을만 하면 또다시 한 번 눌리고 가위 내용은 비슷비슷했대. 처음처럼 화장실 문이 열리고 그 안에 뭔가가 보이는 것도 있고 웬 여자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도 있었고 승철이 말론 그 화장실까지야 어떻게든 참겠는데 울음소리는 등골이 오싹했다고 말하더라고. 일이 정말 많이 힘든 것도 있고 가위 때문에 제대로 잠을 못 잔 것도 있고 해서 그런지 몸이 이리 삐끗 저리 삐끗 많이 안 좋아지더래. 내가 심심해서 그놈 자취방까지 놀러갔다가 안 그래도 마른 놈이 더 마른 것처럼 보이고 한눈에 보기에도 피곤해 쩔어 있어서 그 새끼를 붙잡고 설득했어. 미친놈아 이 몸뚱아리를 보라고. 의사가 아니라도 너 보면 지금 당장 쓰러져 되질 새끼 같다고 욕하면서 그만두라고 했지. 근데 관두기 싫다고 못 관둔다고 했어. 왜냐고 물었더니 자긴 돌아갈 집이 없다고 하는 거야. 이야기 들어보니까 집에서 새엄마랑 시비 붙어서 졸싸우다 못해 그냥 머리채를 잡은 거야. 머리채 잡고 이후 이야기가 어떻게 됐을진 말 안 해도 알겠지. 그녀는 아빠 오니까 아빠한테 뻥튀기 해서 다 일러 바쳤고 애비라는 건덜 새끼는 꼬레지 마누라라고 마누라 편을 들어서 그 이후로 말 그대로 뛰쳐나온 거지. 그때쯤 슬슬 승철이도 이 집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긴 했는데 돈도 아직 제대로 안 모였고 회사는 기숙사 같은 거 만들 생각도 없고 하니 어디 갈 데가 없었던 거야. 집이야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고. 승철이가 신검에서 공익 나왔는데 자기 이야기로는 방위산업체 그걸로 알아보고 있었나 봐. 일단 이 회사는 오래 다닐 게 아니라 다른 자취방 구하고 여유 좀 있을 때까지만 버텨보자 이런 생각이었지. 그렇게 버티다 너무 힘들었는지 회사에 한 일주일 정도만 쉬겠다고 하고 허락받은 다음에 쉬다가 평소에 집 청소를 안 했으니 오늘 청소 좀 하자 하고 팔 걷어붙이고 청소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다가 화장실 근처 장판 밑을 청소하다가 우연찮게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야. 그 일반 싸구려 노란 장판 있잖아. 그 밑에 무슨 검은 자국이 동그랗게 있었던 거지. 그것도 의외로 넓게 말이야. 처음엔 이게 뭐야?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피일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 피가 맞다는 확신이 드니까 그때서야 이 집이 좀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뭔 일이 있었던 족 같은 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
가만 생각해보니까 집주인 영감탱이나 그 중개업소 아저씨의 행동도 뭔가 이상했다는 것도 떠오른 거고. 그리고 핏자국으로 추정되는 걸 발견한 그날 최악의 가위를 경험을 한 거야. 그 첫 번째 가위처럼 화장실 문이 키 열린 건 비슷했는데 그날은 뭔가 꾸물거리는 게 보이기 시작한 거야. 화장실 문을 열면 바로 변기가 보이는데 변기를 끌어안다시피 하는 여자가 보인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변기를 끌어안던 여자가 뒤 돌아보더니 입 벌리고 뭐라 하면서 왜 있잖아 그 일본 영화 링 보면 사다코가 TV에서 기어 나오는 것처럼 천천히 자기 쪽으로 기어오더래. 눈은 흰자만 보이고 입에는 픽거품 무는 채로 말야. 본능적으로 저 미친년이 나 잡으면 난 그날 뒤진다. 바로 이승하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몸을 움직이려고 애썼대. 그때 울고불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알라신에게 기도했대.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겨우겨우 가위에서 풀렸는데 그 여자가 마지막에 자기 얼굴을 핥히려는 것처럼 손자국을 남기더래. 그걸 마지막으로 가위에서 깬 거야. 깨고 나니까 뭐 가끔 공포영화나 공포영상물에서 악몽을 꾸면 온몸이 땀으로 범벅되는 모습이 나오잖아. 자기 모습이 딱 그렇더래.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불 켜고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거울 보고 비명을 질렀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말이야. 왜냐면 자기 얼굴 오른쪽 뺨에 그 여자가 남겼던 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던 거야. 그 이후로 새벽같이 도망치듯이 집을 나오고 잠시 근처 피방에서 진정 좀 하고 낮이 될 때까지 있었대. 그 여자가 쫓아오는 것 같아서 너무 불안했었대. 그리고 제정신이 좀 드니까 아무래도 저 집을 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야. 바로 형사마냥 탐문수사 들어갔어. 예상 밖으로 정보는 의외로 쉽게 얻을 수 있었어. 여기까지 들었으면 역시나 라고 하겠지만 사람 죽은 집이 맞았어. 그것도 좀 처참하게 말이야. 그 동네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거야. 여기저기서 토막적인 이야기만 듣다가 제일 자세한 이야기를 근처 다른 공인중개사에서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집에 어떤 중국인 남녀가 같이 살았었대. 그 집의 부부인지 애인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남자 쪽이 의처증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 아니 좀이 아니라 심했던 듯해. 맨날 그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끊기질 않아서 민원 제기도 많이 들어가고 경찰들도 몇 번 출동하고 동네에서 제일 시끄러운 집으로 유명했대. 어느 날부터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지고 사람들이 며칠째 조용해지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문 열고 들어갔는데 여자가 칼로 여러 군데 찔려서 화장실 변기 쪽에서 변기를 붙잡고 변기에 머리 박고 죽어 있었던 거야. 그 방이 모두 피바다였대. 그 중국인 남자는 나중에 잡혔다곤 하는데 그 이후는 모르겠다고 했대. 근데 그 중국인 여자도 살려면 어떻게든 현관문 쪽으로 기어갔어야지. 왜 화장실 변기 쪽에서 죽었는지는 의문이지. 그리고 알고 봤더니 집에 기본적으로 있었던 한 칸짜리 냉장고랑 세탁기도 그 집주인 영감탱이가 지가 옵션으로 넣은 게 아니라 그 중국인 남녀가 들여왔었던 물품이었던 거야. 당장 폐기해도 모자랄 물건들을 갖다가 돈 2, 3만 원 더 받아먹겠다고. 지옥에나 떨어질 영감탱이가 옵션이니 어쩌니 한 거지. 왜 몇 달 넘도록 승철이가 몰랐냐고. 일이 바빠서 새벽같이 저녁 밤늦게 나가고 집이라기보단 잠만 자는 집이었으니까. 주변 소문엔 둔감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모든 사실 알고 집주인 영감한테 당장 방 빼달라고 말했대. 보증금 내놓으라고 영감탱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나가냐고 되레 큰소리 치다가 승철이가 열받아서 왜 사람 죽었는데 숨기셨냐고, 왜 죽은 사람 물건 가지고 장사하시냐고. 잡아먹을 기세로 뭐라 하니까 아차하고 찔린다는 표정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로 보증금 빼주더래. 그리고 나서 어떻게 아버지랑 연락 한 번 안 하다가 통화를 했나봐.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우리 집에서 한 이틀 동안 있으면서 해준 이야기가 지금까지 말한 위 이야기야. 그 후에 얼마 안 있어서 나 군대 갔잖아. 100일 휴가 받고 나와서 연락하니까 없는 핸드폰 번호라고 하더라고. 걔 컴퓨터 잘 안 해서 메신저 그런 것도 거의 안 하다시피 했고 이메일이야 말할 것도 없고 승철이랑은 그대로 연락이 끊겼어. 상병 때인가 정기 휴가 받아서 혹시나 하고 그놈 집에 찾아갔는데 이사한 지가 좀 됐다고 하더라. 어디로 갔는지는 아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승철이 아버지가 건달이었다고 이야기했었잖아. 그 동네에선 유명 인사더라고. 술 처먹고 시비 걸고 꼬장 부리는 걸로 동네에서도 미친 게 개또라이 개차반 취급받은 모양이야. 동네 반응이 그런 사람 없어졌으니 알턴 이가 빠진 기분이다.
이런 반응만 듣고 뒤돌아서야 했어. 이구는 그 말을 마치고 한숨을 쉬고 담배 연기를 뿜었다. 근데 말야, 며칠 전에 수원역에서 승철을 봤다. 친구가 데리러 온다고 해서 수원역 역전 앞에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 기다리는 사람 보다가 어디 낯익은 뒤통수가 있는 거야. 그때 승철아 하고 반가운 마음에 불렀어. 승철이가 뒤돌아봤는데 깜짝 놀랐다. 완전 북한에서 막 탈북한 놈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삐쩍 말라있고 얼굴은 까맣게 타있고 뭔 생고생을 했는지 몰라도 거의 40대는 되어 보이더라. 사람이. 욕먹어도 할 말은 없는데 반가움은 잠깐이고 놀란 감정이 컸어. 애새끼가 뭔 고생을 저리 처했길래 저렇게 됐나 싶어서. 근데 녀석이 자리 피하듯이 아마 아무 버스나 잡아타고 도망치듯 사라지더라고. 난 진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 뭔 고생을 하고 살았길래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이군의 표정엔 친구를 잃었다는 것에 대한 슬픔과 쓸쓸함과 약간의 분노가 보였다. 어떻게든 주제는 다른 이야기로 돌려졌지만 이날 그 자리가 파할 때까지 이군의 표정에선 약간의 씁쓸함이 가시지 않았다. 이군과 김군과 헤어지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그를 회상했다. 친하지는 않았던 친구지만 그의 인상이 희미하게 남아 뇌리에 떠올랐다. 만약 그가 제대로 된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란 사람이었다면 그의 현재 모습은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집에 갈 때까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가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 유감스러울 뿐이다. 부디 그의 인생이 앞으로라도 편안하길 바랄 뿐이다. 두 번째 이야기, 목이 돌아간 귀신. 전 고향이 경북 포항입니다. 포항에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성여고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유성여고를 지나쳐 두호동이란 곳을 가려면 지나야 하는 일종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쪽으로 산을 깎고 길을 터서 대부분 새로운 길로 사람들이 다니지만 지금도 예전 그 길을 지름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그 지름길을 가다 보면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터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것은 확실합니다. 그 터널 안을 보면 항상 물이 흐르고 음습한 분위기를 풍기며 들어갈 때마다 오싹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 터널을 지나면 가옥 몇 채가 있고 끝쪽에는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동네의 예전 지명은 마장골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명을 아시는 분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나 아시겠네요. 전 그 마장골의 친할머니가 사셨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때는 1987년 여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할머니 댁에 큰아버지랑 저희 가족 그리고 삼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모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집안 행사라도 있었나 봅니다. 한창 떠들썩하게 놀고 있었지요. 그러다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을 참에 술이 떨어졌는지 아버지께서 술 심부름을 시키시는 겁니다. 혼자 가기는 뭐하니깐 사촌형이랑 같이 다녀오라고 하시더군요. 당시 제가 7살이고 사촌형이 8살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아동착취다 뭐다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5살만 넘으면 그냥 일꾼으로 부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사촌형과 저는 투덜거리면서 손전등 하나와 주전자 하나만 달랑 들고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는 가게로 심부름을 가게 되었습니다. 시골 동네가 동네이니만큼 그 시간에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요즘 같은 가로등은 기대도 안 했으며 단지 달빛과 후레쉬의 불빛에만 의지하며 길을 가야 했습니다. 우리 둘은 무서움을 억누르고 서로 오늘 받은 용돈으로 내일 어떤 장난감을 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그렇게 길을 갔습니다. 조금 걸으니 그 문제의 터널이 보이더군요. 당시 알고 있던 터널에 대한 이야기로는 그 터널 만들 당시 많은 사람이 죽었었다고 하는 내용과 한국 전쟁 중에 폭격을 몇 번 당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었던 곳이라고 어렴풋이 들었던 게 생각나더군요. 갑자기 더욱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촌형도 그런지 후덜덜 떨고 있더군요. 그래도 제가 볼 땐 우리가 걷고 있는 어두운 이 길보다 그나마 불이 켜져 있는 터널 안이 조금 덜 무섭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은 무서움을 억누르면서 손을 맞잡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터널은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던지 지금 보면 한 50m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그 당시에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길게 느껴졌었습니다. 아직도 그때 생각이 나네요. 터널 중간쯤 왔을 때 반대편 입구 쪽에서 트럭 한 대가 오더군요. 그나마 안심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습니까? 길 가다 무서움이 드는데
근처에 자동차나 사람이 지나가는 거 보면 조금 안심이 되는 그런 느낌요. 딱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트럭이 막 우리 옆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지금 보는 포터나 봉고 같은 게 아니라 옛날 군용 트럭 같은 게 지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국방색의 형태가 둥글둥글한 그런 모양의 옛날 트럭 말입니다. 그리고 그 트럭 뒤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철모를 푹 눌러쓰고 있어서 얼굴이 안 보였습니다. 이상한 것은 모두 정면 쪽을 보면서 총을 메고 차렷 자세로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니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침 옆에 있던 형이 그걸 보면서 군인이다 군인 줄도 잘 맞춰 서 있네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처에 미군 부대도 있고 해병대 훈련도 많이 하는 걸 본 터라.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지 않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구멍가게에서 막걸리와 소주 그리고 우리가 먹을 과자 등을 사고 낑낑대면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또 그 무서운 터널을 지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착잡하더군요. 그런데 마침 20여 미터 정도 되나 그 정도의 거리에서 흐릿하지만 어른 하나와 아이가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속으로 다행이다라고 외치며 뒤따라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보다 앞에 사람들이라도 있으니깐 훨씬 덜 무서웠던 거지요. 우리는 최대한 그 사람들을 따라잡으려고 속도를 내어 빨리 걸었습니다. 헌데 이상한 것은 앞에 가는 사람들은 걸음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 우리가 따라잡기가 너무 힘든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더군요. 더군다나 걸으면 걸을수록 뒤에서 누가 잡아채는 것처럼 엄청 힘을 써야지만 앞으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꼭 저를 못 가게 잡아끄는 것만 같았지요. 그렇게 낑낑대면서 걷는데 옆에 있던 형이 뒤처진 저를 놔두고 혼자 앞으로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놀라서 형을 불렀는데 그런데 말이 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입은 벌려지는데 목에서 소리가 안 나오더군요. 그렇게 형과 나의 거리가 10여 미터 정도 멀어질 무렵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나더군요. 뒤를 보니 어떤 할아버지가 짱게 배달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더군요. 그 오토바이가 저를 지나칠 때 저를 붙잡고 안 놓아주던 그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서 냅다 달려서 형을 불렀죠. 아니 동생이 뒤처졌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가냐고 말하면서 형의 얼굴을 보니 완전 맛이 간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다시 희야 라고 크게 부르니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절 보더군요. 어릴 때 저는 형을 희야라고 불렀습니다. 뭐 하는데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녀라고 말하자. 형이 하는 말이 앞에 가는 사람들 보면서 계속 따라가고 있었는데 손을 잡고 가던 어린아이가 뒤를 돌아보더랍니다. 그런데 휙 하고 돌아보는 게 아니라 몸은 앞으로 있는데 고개만 뒤로 기익하고 돌아서 몸과 머리가 반대로 되어서 걸어가더랍니다. 형은 무의식적으로 그냥 아무 느낌 없이 따라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 제가 부르는 소리에 놀라서 정신을 차린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터널을 막 벗어났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터널을 지나온 그 짧은 시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지더군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집에 간다는 사실에 우린 서로 마주보면서 씩 웃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서로 마주보며 웃다가 터널에서 이상한 느낌이 나길래 돌아보았습니다. 마침 형도 같이 돌아보고요. 거기엔 아까 전 우리 앞을 지나가던 그 어른과 아이가 터널 중간에서 다시 걸러오고 있었습니다. 분명 같은 사람, 아니 귀신이었습니다. 어른은 분명 앞을 보는 것 같았는데 아이는 목이 뒤돌아간 상태인 것이었습니다. 우린 으악 소리를 지르면서 집까지 냅다 달렸습니다. 집에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심부름 보는 녀석들이 몇 시간이나 지났는데도 오지도 않고 그러다 온몸이 상처에 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오니 말입니다. 심부름 보낸 게 9시 조금 안 되었는데 도착한 건 11시가 조금 넘었다고 하네요. 막걸리는 반이나 줄어 있고 소주는 5병 중에 3병이나 깨먹고 늦게 와서 형이랑 저랑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다음 날 우린 더욱 무서운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할아버지가 밤에 약주를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가시다가 그만 동네 끝에 있는 저수지에 빠져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저를 지나쳐간 그 오토바이의 주인이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엔 몰랐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옛날 트럭을 타고 저수지 방향으로 가던 군인들, 그리고 우리를 앞질러 가다 사라지고 다시 뒤에서 나타난 사람들, 또 나를 붙잡아 끌고 목소리도 안 나오게 하던 그 현상과 오토바이 할아버지. 왠지 그 생각을 하니 오싹함이 드네요. 세 번째 이야기, 박스 줍는 아저씨.
그 당시 저는 그래픽 공부를 하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와 역삼동에 위치한 학원에 다녔습니다. 물론 멀리서 다니기 싫어하는 저는 걸어서 채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고시원의 방을 얻었고요. 거기서 친구들을 사귀고 평온하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3월 말에서 4월 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스페셜포스에 미쳐있던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늦게까지 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출출해지기 시작하여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먹을 것을 사러 갔었지요. 그쪽 지리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역삼 쪽도 주택가 쪽으로 가면 약간씩 어둡고 으슥한 곳이 종종 있습니다. 게다가 시간은 2시 30분을 조금 넘긴 시간이었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편의점이 멀지 않은 때 10m 전방 쪽 빌라 1층 주차장 쪽에서 여자랑 남자가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둘 다 술에 취해 있는 것 같았고 남자가 여자를 끌고 가려는 듯이 보였습니다. 전 속으로 부럽다 남자 새끼가 여자한테 술 먹여놓고 MT 끌고 가려는가 보내 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전 편의점에서 먹을 것들을 쇼핑하고 룰루랄라 집으로 향하고 있었죠. 시간은 한 20분 정도 지났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장소에 다다른 순간 아까 전에 남자와 여자가 계속 실랑이를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쪽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워낙 나쁜 범죄들이 많은 세상이라 혹여나하고 슬금슬금 다가가는데 남자와 여자가 하는 얘기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대략 여자가 왜 이러세요? 이거 놓으세요. 하고 자꾸 고꾸라지고 있었고 남자는 잠깐이면 된다고 하면서 억지로 여자를 끌고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요. 저 둘이 연인 사이라면 전 무척 뻘쭘할 테고 아니라면 저 여자를 공경해서 구해야 했습니다. 전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둘에게 다가가면서 거기 무슨 일이세요? 아가씨 무슨 일 있어요? 라고 최대한 목소리에 힘을 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둘은 실랑이를 멈추고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러다 갑자기 여자가 남자의 팔을 뿌리치더니 저에게 흐느적 다가오면서 살려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저 둘은 연인 사이는 아니구나 순간 예감했지요. 그 순간 남자는 네가 뭐냐고 꺼지라고 하더군요. 저도 지지 않고 이 새끼가 돌았냐? 야밤에 뭐하는 짓이야? 하고 그 남자에게 다가갔죠. 그리고 아가씨를 쳐다보며 이 남자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니 처음 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전 그 소리를 듣자마자 냅다 달려가서 2단 날라차기를 하였지요. 2단 날라차기 비슷하게 그냥 뛰어올라 그놈 면상에 제 발바닥 키스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그놈 위로 올라가 두들겨 패버렸지요. 술이 좀 되었는지 별 반항을 못하더군요. 그리고 그놈을 형사들이 수갑 채울 때 하듯이 그런 자세로 돌려놓고 팔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폰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제압을 하고 있어야 했기에 옆에 있는 아가씨에게 경찰에 신고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그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지나가는 박스 줍는 아저씨가 우리를 보고 있는 거지 뭡니까? 정말 황당했습니다. 일순간 전 순진한 사람 때린 폭력배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순간에 빠르게 머릿속에 생각이 나더군요. 그래, 어두워서 아무도 내 얼굴을 자세하게 못 봤을 거야. 그 생각이 머리에 스치고 나자마자 전 냅다 뛰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고시원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20분이나 뛰어서 멀리 돌아 고시원으로 왔지요. 그리고 숨을 헐떡이면서 그 아가씨가 생각나더군요. 시발년 다시는 도와주나 봐라. 지금 생각으로는 그 아가씨 너무 놀라 그냥 간 걸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마무리는 짓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범 시민 표창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름 좋은 일 한다고 나선 건데. 잘못하면 제가 폭행죄로 고발될 뻔했던 거죠. 그래도 전 제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인다면 언제든지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 어려운 사람 모른 채 하지 말아주세요. 네 번째 이야기, 그녀의 머리 위에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 집안 사정으로 인하여 저는 고향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집안일이 정리되고 나서 8개월 만에 다시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지요. 2월 말에는 학생들 개강 시즌이라 방 구하기가 쉽지 않더군요. 그래서 고생하다가 예전에 살던 곳에서 바로 지하철이 지나는 라인 바로 건너편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게 되었지요. 사실 이 동네에는 방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방이 없는지라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하고 친구들과 여자친구와 함께 집들이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기분 좋게 한 잔씩 걸치고 슬슬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때쯤 저는 여자친구와 따로 나가 조금 다투었습니다.
사실 이사 오기 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로 티격태격하고 있었거든요. 어찌어찌하여 여자친구를 어르고 달래서 다시 술자리에 참석을 시켰었죠. 하긴 주인공이랑 그 애인이 다투고 왔는데 분위기가 좋을 리 있겠습니까? 술을 조금 먹다가 그냥 정리하고 잠이나 자기로 했죠. 시간이 새벽 4시가 좀 안 되었을 겁니다. 청소하고 정리하는 중간에 여자친구가 삐친 듯한 얼굴을 하며 밖으로 나가더군요. 저는 바람이나 쐬러 가는 줄 알고 친구들과 술자리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10분쯤 지났을까 왠지 이상한 예감이 들더군요. 전에도 그랬습니다. 항상 귀신을 볼 때마다 같은 느낌이 들곤 했었지요. 왠지 여자친구가 걱정이 되더군요. 전 친구들에게 뒷일을 부탁하고는 여자친구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곳 지리도 모르는 녀석인데다가 딱히 갈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몇 군데 찾아보니 안 보이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제 방 쪽으로 갔습니다. 위쪽 운동기구 있는 곳에 벤치에 여자친구가 앉아있더군요. 전 아직도 삐쳐있는 줄 알고 슬금슬금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여자친구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여자친구 뒤에 있던 그 그림자를요. 전 여자친구 옆에 조용히 앉아서 아까 있었던 이야기를 마저 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있는 겁니다. 전 얘가 왜 이러나 싶어서 고개를 돌려 옆을 쳐다보았죠. 전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여자친구는 눈이 흰저위가 보일 정도로 뒤집혀 있었고 입에는 거품을 물고는 몸을 바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더욱 놀란 것은 그것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친구 뒤에서 검은 어떤 형체가 한 손으로 여자친구 머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론 목을 조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다행히 그 형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순간 여자친구는 어딘가에 매달려 있다 풀려난 사람처럼 스르륵 하고 땅에 고꾸라지더군요. 거기다 숨을 못 쉬고 온몸을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정말 당황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데 터질 것 같더군요. 그래도 정신을 차려야지 생각하고는 예전에 배운 대로 인공호흡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녀석이 숨을 조금 쉬더군요. 하지만 인공호흡을 멈추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숨을 안 쉬더군요. 그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귀신을 본 것보다 내 눈앞에서 사람이 숨을 쉬고 있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절 더 공포스럽게 하더군요. 전 인공호흡을 한 뒤에 재빨리 여자친구를 들쳐 업고는 집 앞까지 와서 친구들을 부르고 또 구급차를 부르라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구급차 정말 빨리 오더군요. 5분 조금 지나니 온 것 같았습니다. 이러저리하여 대략의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날 여친 병원비로 2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틀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너무 정신이 없었기에 귀신을 봤다는 사실을 조금은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여자친구가 쓰러졌었던 그 벤치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안 될 시간이었는데 마침 그 벤치에 어떤 아줌마가 앉아 계시더군요. 그리고 뭐라고 혼잣말을 계속 하시던데 보니깐 여기서 자주 보던 미친 아줌마였습니다. 가끔 보던 사람이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 아주머니 맞은편에 여자친구가 쓰러졌던 그날 밤 봤던 그 귀신 아니 그 형체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서로 대화를 주고받듯이 말입니다. 그 후로는 저는 낮이라도 그쪽엔 잘 다니지 않습니다. 왠지 불길한 기분이 들어서요. 그리고 그 미친 아줌마 자꾸 눈에 걸리네요.